방 안이 텅 비어 있었다. 옷장 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서랍 속 속옷, 화장대 위에 화장품, 현관에 놓인 구두까지 그녀의 모든 흔적이 사라져 있었다. 그날 나는 깨달았다. 사람이 정말 떠날 땐 이별을 말하지 않는다. 그녀는 직장도 그만두고 통장에 있던 돈도 전부 인출한 채 우리 집에서, 우리 인생에서 사라졌다. 그리고 남은 건 텅 빈 방과 7살 딸아이의 엄마 언제 와요? 라는 말뿐이었다. 아내의 실종은 단순한 가출이 아니었다. 그건 치밀하게 준비된 배신이었다. 몇 주 전부터 계획된 퇴직, 계좌 인출, 짐 정리, 그리고 도주. 사랑했던 여자는, 가정을 지키던 어머니는 그렇게 한순간에 낯선 이름이 되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다. 그녀의 선택이 결국 자신의 인생을 무너뜨릴 시작이 될 줄은, 그리고 내가 그 무너짐을 끝까지 지켜보게 될 줄은 말이다. 결말은 여러분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셨나요?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방탐정의 이중 파일과 함께 더 놀랍고 흥미로운 이야기 속으로 떠나봐요. 나는 48살, 이름은 최민석이다. 양재동에서 작은 인테리어 공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매일 새벽 현장으로 나가 밤늦게 돌아오는 생활. 몸은 늘 피곤했지만 가족을 위해서라면 견딜만 했다. 아내 지연은 청담 근처 중학교에서 행정직으로 일했다. 근무 시간은 일정했고 급여도 안정적이었다. 그리고 우리에겐 7살 난 딸 소은이 있었다. 항상 내 손을 꼭 잡고 다니던 세상에서 가장 순한 아이였다. 우리 가족은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가정이었다. 크게 싸운 적도 없고 돈 걱정할 일도 없었다. 주말이면 한강 근처에서 도시락을 나눠 먹고 명절엔 양재 어머니 댁에 들러 전을 부쳤다. 내 눈엔 모든 게 잘 돌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평온함 속엔 이미 금이 가 있었다. 언제부터였을까? 지연은 자주 한숨을 쉬기 시작했다. 회사에서 무슨 일 있어? 내가 물으면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니야. 그냥 피곤해서 그래. 그 말투엔 미묘한 거리감이 있었다. 저녁 식탁에서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던 눈빛. TV를 켜놓고도 화면이 아닌 창밖 어둠을 바라보던 시선. 그땐 몰랐다. 그 시선이 이미 나와의 삶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걸. 어느 날 그녀가 불쑥 말했다. 사는 게 왜 이렇게 밋밋하지? 나는 가볍게 웃으며 답했다. 다들 이렇게 살아. 평범한 게 제일이지. 하지만 그 말은 위로가 되지 않았다. 그녀의 표정은 오히려 더 어두워졌다. 그전부터 지연은 옷을 자주 샀다. 세일하길래 하나 샀어. 쇼핑백을 들고 들어오는 그녀의 웃음엔 어색함이 묻어 있었다. 화장대 위엔 새 화장품이 늘어났고 머리 스타일도 자주 바뀌었다. 나는 그저 자기 관리라 생각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하지만 이상했다. 지연은 휴대폰을 볼 때마다 화면을 재빨리 내리거나 뒤집었다. 뭐 봐? 쇼핑몰. 대답은 늘 짧고 건조했다. 주말마다 외출이 잦아졌다. 친구 만나러 나가. 학교 학부모 모임 있어. 그 말과 함께 오후 내내 집을 비웠다. 돌아올 때면 화장은 옅게 번져 있었고 눈빛은 묘하게 반짝였다. 기분 좋아 보이네? 내 말에 그녀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웃음엔 익숙하지 않은 냄새가 섞여 있었다. 그날의 나는 단지 가족이 평온하기만을 바랐다. 아내가 행복해 보이면 그것으로 됐다고 믿었다. 토요일 오후 현장 일을 예상보다 일찍 마치고 집에 돌아왔다. 거실 불빛 아래 지연이 거울 앞에 서 있었다. 새로 산 원피스를 입고 평소보다 진한 립스틱을 바른 채였다. 어디가? 지연은 놀란 듯 돌아서며 말했다. 아, 오빠 벌써 왔어? 잠깐 마트 다녀올게. 마트에 가는데 그렇게 꾸밀 필요가 있을까? 하지만 나는 묻지 않았다. 괜한 의심이 우리 사이를 더 멀게 만들까봐. 시간은 흘러 저녁이 되고 밤이 되었다. 7시, 8시, 9시가 지나도 연락이 없었다.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다. 소은이가 물었다. 아빠, 엄마 언제 와? 나는 딸을 안으며 대답했다. 엄마가 일이 좀 생긴가 봐.
밤 11시가 넘어 현관문이 열렸다. 지연은 향수 냄새를 풍기며 쇼핑백 하나를 들고 들어왔다. 이 시간까지 마트가 열려 있어? 지연은 신발을 벗으며 짧게 말했다. 친구 만나서 얘기 좀 했어. 시간 가는 줄 몰랐어. 그녀는 나를 스치듯 지나 방으로 들어갔다. 닫히는 문소리가 유난히 차가웠다. 꺼진 TV 화면에 내 얼굴이 비쳤다. 아무 이유 없이 불안이 밀려왔다. 말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날 밤 나는 뭔가 무너지고 있다는 걸 느꼈다. 그날 밤 잠은 끝내 오지 않았다. 옆에 누운 아내는 등을 돌리고 있었다. 예전엔 손끝이라도 스치면 그 온기 덕분에 잠이 들곤 했는데 이젠 그 온기가 낯설었다. 마치 투명한 벽 하나가 우리 사이를 가르고 있는 듯했다. 그 벽을 넘고 싶었지만 두려웠다. 그 벽 너머에서 내가 마주하게 될 진실이 어쩌면 내 삶 전체를 바꿔버릴 수도 있으니까. 시간은 그렇게 흘러 한 달쯤 지났다. 목요일 오후 서울 외곽의 리모델링 현장에서 일을 마친 나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퇴근했다. 차를 몰고 집 앞에 도착했는데 거실 불이 꺼져 있었다. 이상했다. 지연은 보통 4시 반이면 퇴근해서 집에 있을 시간이었으니까. 여보, 문을 열고 들어서며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다. 집은 이상하리만치 조용했다. 소은이는 학원에 있을 시간이니 그렇다 쳐도 지연이 없는 건 설명이 되지 않았다. 나는 신발을 벗고 천천히 거실을 지나 안방문을 열었다. 그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방 안이 텅 비어 있었다. 옷장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안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행거에 걸려있던 옷, 서랍 속 속옷, 화장대 위에 화장품까지 자취를 감췄다. 심지어 현관에 노인 구두며 욕실 수건, 칫솔까지 사라져 있었다. 손이 떨렸다. 나는 정신없이 집안을 뒤졌다. 아내의 노트북, 태블릿, 귀걸이함, 그녀의 흔적이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다. 그건 단순한 외출이 아니었다. 완전히 짐을 싸서 떠난 흔적이었다.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다. 신호는 갔지만 받지 않았다. 1번, 2번, 10번을 걸어도 똑같았다. 어디야? 무슨 일이야? 문자도 보냈지만 읽음 표시조차 뜨지 않았다. 다음 날 나는 청담중학교로 전화를 걸었다. 교무실로 연결되자 낯선 여직원의 목소리가 들렸다. 여보세요. 행정실에 오지연 선생님 좀 바꿔주시겠습니까?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조심스러운 대답이 돌아왔다. 지연 선생님이요? 그분 일주일 전에 퇴직하셨어요. 머릿속이 하얘졌다. 퇴직이요? 네. 갑자기 사직서 내고 나가셨어요. 가족분이세요? 연락이 안 되시나 봐요. 나는 대답하지 못하고 전화를 끊었다.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았다. 아내가 일주일 전에 직장을 그만두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동안 그녀는 매일 아침 출근하는 척을 하며 도대체 어디로 향했던 걸까? 내가 모르는 시간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거실 서랍을 열어 통장을 확인했다. 비상금으로 모아두었던 수천만 원이 모두 인출돼 있었다. 아내 명의의 통장도 마찬가지였다. 심지어 소은이의 교육비 통장까지 깨끗이 비워져 있었다. 손끝이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아내는 집 안의 돈을 전부 챙겨나간 것이다. 그제야 확신했다. 이건 충동적인 가출이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도주였다. 일주일 전에 퇴직, 계좌 인출, 짐 정리, 모든 게 순서대로 맞아떨어졌다. 그리고 오늘 내가 현장에 나가 있는 틈을 노려 그녀는 완전히 사라졌다. 밤이 되어 소은이가 학원에서 돌아왔다. 아빠, 배고파. 엄마는 아이의 해맑은 웃음이 칼처럼 가슴을 베었다. 무엇이라 대답해야 할까? 엄마가 우리를 버리고 떠났다는 말을 7살 아이에게 할 수는 없었다. 엄마는 급한 일 때문에 잠깐 나가셨어. 곧 올 거야. 나는 그렇게 거짓말을 했다. 소은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방으로 들어갔다. 부엌으로 가 냉동실에서 밥을 꺼냈다. 프라이팬 위에서 밥알이 타들어가는데도 불을 끄지 못했다. 손이 떨려 주걱조차 제대로 쥘 수 없었다. 그날 밤 나는 한숨도 자지 못했다. 전화를 걸고 또 걸었지만 끝내 받지 않았다. 새벽 3시가 넘자 안내음만 들렸다.
고객님이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 기계음이 내 심장을 쿡쿡 찔렀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경찰서로 향했다. 아내가 어제부터 연락이 안 됩니다. 짐을 다 싸서 나갔어요. 경찰관은 모니터를 보며 질문을 던졌다. 부부싸움은 없었나요? 없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는요? 그것도 없었습니다. 경찰관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민석 씨,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발적 가출로 보입니다. 성인이 스스로 집을 나간 경우엔 강제 수사가 어렵습니다. 돈까지 다 가져갔는데요. 그래도요? 범죄의 증거가 없으면 수사에 착수할 수 없습니다. 그 말에 힘이 빠졌다.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말. 그 한마디가 내 세상을 무너뜨렸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나는 운전대를 붙잡은 채 오랫동안 울었다. 눈물이 핸들 위로 떨어져 번졌다. 그날은 평범한 아침처럼 시작되었지만 전화 한 통이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혹시 최민석 씨 맞으세요? 떨리는 목소리의 여자가 자신을 소개했다. 저는 지연이 대학 동창 김미경이에요. 심장이 세게 뛰었다. 불길한 예감이 스쳤다. 사실 이런 말 드리기 죄송한데요. 지연이가 요즘 다른 남자랑 같이 사는 것 같아요. 그 한마디에 시간은 멈췄다. 뭐라고요? 입술이 바짝 말랐다. 김미경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며칠 전 쇼핑몰에서 지연을 봤는데 모르는 남자와 손을 잡고 있었다고 했다. 불렀지만 지연은 못 들은 척 도망쳤다고. 사진은 없지만 두 사람의 모습은 명백히 친밀해 보였다고 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주말 외출, 숨기던 휴대폰, 새로 산 옷과 화장품, 거짓말 같은 퇴직 이유, 모든 게 하나의 선으로 이어졌다. 배신감이 머리를 쳤다. 그동안 내가 쌓아온 시간들이, 가족이라 믿었던 모든 순간들이 한순간에 무너졌다. 하지만 소은이의 얼굴이 떠올라 이를 악물었다. 감정에 휘둘리면 끝이었다. 나는 결심했다. 감정으로 무너지는 대신 증거로 맞서기로. 그날 이후 나는 냉정하게 움직였다. 은행에서 통장과 카드 내역을 확인했고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복사했다. 인근 오피스텔과 편의점 CCTV를 확인했고 숙박앱과 카드 사용 내역도 요청했다. 모든 흔적을 모아 하나의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며칠 뒤 통신사에서 우편이 도착했다. 봉투를 뜯자 눈에 띄는 번호 하나가 있었다. 하루에도 10번 넘게 통화했고 통화 시간은 길게는 1시간을 넘겼다. 그 번호 분명 그 남자의 것이었다. 차량 블랙박스에서도 단서가 나왔다. 지연이 몰던 차의 경로엔 낯선 지점이 반복적으로 찍혀 있었다. 강남의 한 모텔 앞, 여의도의 아파트 주차장. 그 화면을 보는 내 손끝이 얼어붙었다. 증거는 냉정했고 부정할 수 없었다. 지연의 SNS도 살펴봤다. 카페 사진 한 장, 테이블 반대편에 남자의 손이 살짝 찍혀 있었다. 레스토랑 사진엔 흐릿한 남자의 뒷모습이 보였다. 이전엔 몰랐던 표정, 웃음, 짧은 문장들. 이제야 알았다. 그 모든 게 나를 향하지 않은 웃음이었다. 나는 모든 자료를 인쇄했다. 사진, 블랙박스 캡처, 카드 내역, SNS 화면. 그 모든 증거를 날짜별로 정리해 파일에 꽂았다. 손끝이 떨렸지만 이제는 감정보다 냉정이 필요했다. 그리고 곧장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다. 상간자 위자료 청구 가능합니다. 증거 충분합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훑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 정도면 위자료 3천만 원 이상 가능합니다. 재산분할까지 병행하면 더 받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다. 진행해 주세요. 그 자리에서 위임장을 썼다. 착수금 200만 원.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었지만 지금 내게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정이었다.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했다. 가장 먼저 필요한 건 아내의 현 주소였다. 나는 김미경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혹시 지연이 지금 어디 사는지 아세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강남 쪽에서 본 것 같아요. 그 한마디가 전부였다. 그래서 직접 발로 뛰기로 했다. 며칠 동안 강남 일대의 오피스텔을 돌았다. 사진을 보여주며 물었다. 이 여자 본 적 있으세요? 대부분은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한 경비원이 말했다. 이 사람
여기 3층 세입자인데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드디어 찾았다. 며칠 동안 그 오피스텔 앞에서 잠복했다. 차 안에서 카메라를 쥐고 불 꺼진 창문을 바라봤다. 밤이 깊어갈 무렵 지연이 나타났다. 옆에는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있었다. 둘은 손을 잡고 편의점으로 들어갔다. 나는 셔터를 눌렀다. 찰칵, 찰칵, 찰칵. 렌즈 속의 두 사람은 웃고 있었다. 그 웃음은 차갑고 잔인했다. 그들의 뒷모습이 오피스텔 문 안으로 사라질 때까지 나는 카메라를 내리지 않았다. 그날 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복수는 조용히 시작되는 법이었다. 다음 날 나는 모든 자료를 정리해 법원에 제출했다. 피고는 아내 오지연, 그리고 그 남자. 청구 금액은 위자료 3천만 원. 첫 재판은 한 달 후로 잡혔다. 그날이 찾아왔다. 법정 문이 열리고 판사석 앞에 원고석과 피고석이 마주 앉았다. 나는 원고석에, 지연과 그 남자는 피고석에 앉았다. 2달 만에 마주한 얼굴이었다. 지연은 예전보다 수척했고 화장기 없는 얼굴은 창백했다. 한때 사랑했던 얼굴이었지만 지금은 낯설고 차가운 타인일 뿐이었다. 그 남자는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어딘가 어색했다. 비싼 옷이 몸에 맞지 않는 사람처럼 자세는 움츠러들어 있었고 시선은 바닥만 향했다. 잠시 후 판사가 들어왔다. 제25갑 34,567호 위자료 청구 사건입니다. 법정 안의 공기가 단단히 조여들었다. 원고 측 진술하십시오.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판사님, 저는 피해자입니다. 제 아내는 저와 어린 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함께 도망쳤습니다. 순간 숨이 막혔지만 말을 이어갔다. 아내는 몰래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 있던 돈 전부를 인출했습니다. 딸의 교육비까지 가져가 그 남자와 함께 사라졌습니다. 법정은 숨죽인 듯 조용해졌다. 나는 준비한 서류들을 차례로 제출했다. 이건 통신 내역입니다. 특정 번호로 하루에도 수십 통화를 했습니다. 이건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피고가 모텔 앞에 정차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피고와 상간자가 함께 있는 장면입니다. 피고석에 앉은 지연은 미동도 없었다. 그 남자 역시 고개를 숙인 채 입을 열지 않았다. 그들의 침묵이 오히려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변명조차 없는 침묵, 그것이 가장 확실한 고백이었다. 피고 측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원고의 주장은 과장되어 있습니다. 피고는 결혼 생활에 불만이 있었고 단지 정당한 이혼을 원했을 뿐입니다. 그 말에 법정의 공기가 차갑게 식었다. 그러나 판사는 단호했다. 증거가 명확합니다. 피고가 혼인 관계를 파탄시킨 책임이 있습니다. 몇 차례의 공방이 이어졌고 마침내 마지막 날이 찾아왔다. 판사는 서류를 정리하며 고개를 들었다. 피고 오지연과 피고 박준혁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천만 원을 지급하라.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멈춘 듯했다. 그 한 문장이 내 오랜 고통의 끝이었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이겼다는 생각보다 드디어 끝났다는 사실이 실감났다. 법정을 나서는데 지연이 내 앞을 막아섰다.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눈물이 그녀의 턱을 타고 떨어졌다. 하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 곁을 스쳐 지나갔다. 이제 어떤 말도 의미가 없었다. 용서도 후회도 다 부질없었다. 그날 밤 판결문을 들고 집으로 돌아왔다. 예린이는 이미 잠들어 있었다. 나는 아이의 머리카락을 쓸어주며 속삭였다. 이제 아빠가 지켜줄게. 우리 둘이면 충분해. 그 말을 하고 나서 판결문을 찢었다. 돈은 중요하지 않았다. 나는 이미 잃을 만큼 잃었고 얻을 만큼 얻었다. 그저 끝내고 싶었다. 3년이 흘렀다. 세상은 변했고 나도 변했다. 인테리어 공사업은 접었다. 대신 동네 골목의 작은 공구상을 열었다. 드라이버, 망치, 페인트 같은 걸 파는 10평짜리 가게였다. 수입은 줄었지만 마음은 편했다. 아침엔 가게 문을 열고 손님을 맞이하고 저녁엔 예린이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 단조롭지만 정직한 하루, 그게 내 삶이었다. 예린이는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이 됐다.
스스로 숙제를 하고 가끔 내 어깨에 기대 잠들곤 했다. 아빠, 우리 둘이면 돼요. 그 말을 들은 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아이를 꼭 안았다. 그 품 안의 온기가 세상 어떤 위로보다 컸다. 가끔은 밤에 술 한 잔을 하며 옛 사진을 본다. 사진 속 지연은 여전히 웃고 있다. 하지만 이제 그건 그리움이 아니었다. 그저 그런 사람도 있었지 하는 희미한 기억일 뿐이었다. 어쩌면 그게 진짜 자유였는지도 모른다. 분노도 사라졌고 미움도 없었다. 이젠 모든 게 다 지나간 일처럼 담담했다. 12월의 찬 공기가 뺨을 스쳤다. 가게 문을 닫고 예린이를 학원에서 데리러 가던 길이었다. 길모퉁이를 도는 순간 붕어빵 냄새가 코끝을 간지렸다. 겨울이면 언제나 그 향이 사람 마음을 녹였다. 노점 하나가 보였다. 붕어빵 틀 위로 김이 피어올랐고 낡은 파카 차림의 여자가 조심스레 반죽을 부었다. 가까이 다가가자 그 얼굴이 보였다. 심장이 멎는 듯했다. 오지연, 3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다. 손에 들린 뒤집개가 허공에서 멈췄고 눈이 크게 떴다. 민석 씨, 그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그 자리에 선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말 대신 눈앞의 현실이 모든 것을 대신했다. 예전의 화사함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남은 건 주름과 피로, 그리고 세월의 흔적뿐이었다. 손등에는 화상 자국이 선명했고 손톱 밑엔 굳은 반죽이 잔뜩 끼어 있었다. 한때 나를 버리고 떠났던 그 여자가 이제 길거리에서 붕어빵을 굽고 있었다. 어떻게 지냈어요? 지연의 입술이 떨렸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시선을 떨군 채 말을 이었다. 나 정말 힘들게 살았어. 그 사람하고 반년 살다가 쫓겨났어. 돈도 다 잃고 일자리도 없었어. 먹고 살려고 이러는 거야.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우리를 힐끗 바라봤다. 나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붕어빵 하나 주세요. 지연은 놀란 듯 고개를 들었다. 손이 떨려 반죽을 떨어뜨렸고 봉투를 건네며 말했다. 2,000원이에요. 나는 말없이 돈을 붕어빵 틀 옆에 내려놓았다. 그녀의 눈빛이 나를 붙잡았지만 나는 고개를 돌렸다. 민석 씨 기다려요, 제발. 뒤에서 들려오는 떨린 목소리를 남기고 나는 걸음을 옮겼다. 예린이 학원 앞에 도착하니 아이가 뛰어나왔다. 아빠, 붕어빵이다. 예린이의 눈이 반짝였다. 나는 봉투를 건네며 말했다. 따뜻할 때 먹어. 아이는 환하게 웃으며 한 입 베어 물었다. 맛있다. 그 웃음이 따뜻했지만 이상하게 가슴이 아렸다. 붕어빵은 달았지만 내 입안에는 씁쓸한 맛이 남았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다. 지연의 얼굴이 떠올랐다. 화상 자국, 떨리던 손, 초라한 파카. 그녀는 정말 바닥까지 떨어져 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동정심은 들지 않았다. 그저 담담했다. 모든 건 그녀 스스로 선택한 결과였으니까. 며칠 뒤 다시 그 길을 지났다. 학원 가는 길이라 피할 수 없었다. 노점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지연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민석 씨, 그녀가 먼저 불렀다. 나는 걸음을 멈췄다.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다. 잠시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근처의 작은 카페로 들어갔다. 지연은 커피를 시키지 않았다. 그저 물만 마셨다. 나는 아메리카노 2잔을 주문했다. 지연은 컵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다. 손끝이 여전히 떨리고 있었고 오래된 화상 자국이 더 짙게 보였다. 그 흔적이 그녀의 지난 세월을 그대로 말해주고 있었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지연이 조심스레 물었다. 나는 짧게 대답했다. 그냥 살았어. 예린이랑 둘이. 예린이는 잘 지내? 잘 지내. 너 없이도 잘 컸어. 그 말에 지연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입술이 떨리고 이내 눈물이 떨어졌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그때는 나를 잃었어. 정신이 나가 있었던 것 같아. 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쓴맛이 입안에 오래 남았다. 지금 와서 사과해봐야 의미 없어. 이미 끝난 일이야. 지연은 손등으로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알아.
알아 하지만 한 번만, 딱 한 번만 기회를 줄 수는 없을까? 나 정말 후회하고 있어. 예린이한테도 엄마로서 다시 잘하고 싶어.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나는 허탈하게 웃었다. 그 웃음엔 연민도 미움도 없었다. 그냥 모든 게 다 지나간 사람을 향한 공허한 웃음이었다. 지연아, 농담하지 마.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넌 우리 가족을 버렸어. 돈을 다 가져가고 딸을 울리고 나를 지옥으로 밀어넣었지. 그런데 이제 와서 다시 돌아오겠다고? 민석 씨 제발. 지연이 내 손을 잡으려 했다. 나는 조용히 손을 뺐다. 안 돼. 절대 안 돼. 넌 이제 내 인생에 없는 사람이야. 예린이 인생에도 없어. 우린 너 없이도 잘 살고 있어. 그녀의 어깨가 작게 떨렸다. 여보, 나 정말 갈 데가 없어. 먹고 살기도 힘들어. 제발 한 번만 도와줘. 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지연아, 그건 내가 만든 일이야. 내가 왜 도와야 해? 넌 그럴 자격이 없어. 카페를 나섰다. 뒤에서 들려오는 민석 씨, 기다려요. 라는 목소리가 따라왔지만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다. 집에 돌아왔지만 마음은 조금도 편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물, 떨리던 손끝, 제발이라던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남았다. 동정심이 들었나? 조금은 그랬다. 하지만 곧 분노가 밀려왔다. 왜 이제 와서 돌아오려는 걸까? 잘 나갈 땐 우릴 버리고 모든 걸 잃으니 다시 손을 내미는 건가? 아빠, 오늘 기분이 안 좋아요? 예린이의 말에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밤이 깊어질수록 생각이 꼬리를 물었다. 지연은 정말 힘들어 보였다. 하지만 그건 내 책임이 아니었다. 그건 그녀가 스스로 선택한 길이었다. 나는 끝까지 가족을 지켰고, 일했고, 사랑했다. 잘못한 건 단 한 사람뿐이었다. 그래서 결심했다. 다시는 그 길을 지나가지 않기로. 예린이 학원도 옮기기로 했다. 그녀와의 마지막 흔적까지 끊고 싶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쉽게 정리되지 않았다. 며칠 후 지연은 다시 나타났다. 가게 문이 열리더니 그녀가 아무 말도 없이 내 앞에 무릎을 꿇었다. 민석 씨, 이렇게 빌게요. 제발 부탁이야. 한 번만 기회를 줘요. 가게 안에 있던 손님들이 동시에 고개를 돌렸다. 나는 들고 있던 공구를 천천히 내려놓았다. 일어나. 여기서 이러지 마. 싫어. 내가 말할 때까지 안 일어나.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려 바닥에 떨어졌다. 나 정말 잘못했어. 다시는 그런 짓 안 할게. 예린이한테도 사과하고 싶어. 제발 만나게만 해줘. 주변 손님들이 수군거렸다. 나는 긴 한숨을 내쉬고 지연을 밖으로 데리고 나왔다. 지연아, 제발 그만해. 이러면 나만 힘들어. 그럼 어떡해? 난 방법이 이것밖에 없어.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 정말 예린이 보고 싶어. 내 딸이잖아. 엄마로서 한 번만 보면 안 돼? 안 돼. 내 목소리는 단호했다. 예린이는 이제 널 기억하지도 못해. 그 아이한테 넌 존재하지 않아. 거짓말이야. 그럴 리 없어. 지연이 고개를 저었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첩을 열었다. 운동장에서 웃으며 뛰는 예린이, 생일 케이크 앞에서 촛불을 끄는 예린이, 소풍날 친구들과 장난치며 웃는 예린이. 봐. 이게 예린이야. 엄마 없이도 이렇게 잘 자랐어. 행복해 보이지? 지연은 화면을 바라보다가 끝내 고개를 떨구며 울음을 터뜨렸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 되는 게 아니야. 나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다. 지연아, 이제 정말 그만해. 나한테도 예린이한테도 나타나지 마. 우린 이미 너 없는 삶에 익숙해졌어. 다시 나타나면 우리만 흔들릴 거야. 그럼 나는 어떡해? 지연이 울부짖었다.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 나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차갑게 대답했다. 그건 내가 알아서 해야지. 모든 선택엔 책임이 따르는 거야. 넌 우리를 버렸고 그 결과가 지금이야. 지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온몸으로 울었다. 거리에 바람이 차갑게 불었고 지나가던 사람들이 희끗거리며 발걸음을 멈췄다. 나는 더 이상 볼 수가 없었다. 가게로 들어가 문을 닫고 잠갔다.
블라인드를 내렸다. 밖에서는 한참 동안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하지만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1시간이 지나서 창문을 살짝 열어보니 그녀는 사라져 있었다. 젖은 바닥과 차가운 공기만이 남아 있었다. 그날 밤 예린이가 물었다. 아빠, 엄마 생각나? 나는 잠시 멈칫했지만 고개를 저었다. 아니, 이제 안 나. 나도요. 아빠랑 있으면 행복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내가 옳은 길을 걸었다는 확신이 들었다. 아내는 우리 삶에서 완전히 지워졌다. 돌아올 수도 되돌릴 수도 없는 과거였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날 밤 나는 예린이에게 물었다. 예린아, 혹시 엄마 생각나? 예린이는 잠시 고개를 갸웃하더니 천천히 저었다. 아니요. 이제 안 나요. 아빠랑 있으면 행복해요. 그 짧은 대답이 마음 깊숙이 울렸다. 그 순간 나는 확신했다. 내가 내린 모든 결정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지연은 이제 우리 삶에서 완전히 지워진 사람이었다. 돌아올 수도 되돌릴 수도 없는 과거. 그리고 나는 그게 맞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기회를 가졌고 그걸 스스로 버렸다. 이제 다시 돌아올 자격은 없었다. 며칠 뒤 다시 그 길을 지나갔다. 예전엔 일부러 피했던 골목. 이번엔 그냥 천천히 걸었다. 하지만 붕어빵 노점은 사라지고 없었다. 그 자리에 임대문이라고 적힌 종이 한 장이 바람에 나부끼고 있었다. 지연이 어디로 갔는지는 모른다. 그리고 알고 싶지도 않았다. 그저 우리 삶에서 사라졌다는 사실 하나면 충분했다. 어쩌면 그게 그 사람에게 마지막 잡이었는지도 모른다. 집으로 돌아와 저녁을 차렸다. 김치찌개에 따뜻한 밥 한 공기. 예린이는 맛있다며 웃었다. 그 웃음 하나에 하루의 피로가 녹았다. 그 아이의 웃음이 이제 내 삶의 전부가 되어 있었다. 식탁 너머로 보이는 불빛이 조용히 깜빡였다. 나는 그 불빛을 보며 생각했다. 이게 내 인생이었다. 화려하지도 특별하지도 않지만 조용하고 단단한 평범함. 아내는 화려함을 줬다가 모든 걸 잃었다. 나는 평범함을 지키다가 진짜 소중한 걸 얻었다. 그게 우리 인생의 차이였다. 밤이 깊었다. 예린이를 재우고 나도 침대에 누웠다. 눈을 감자 오늘의 고요가 천천히 스며들었다. 창밖에선 겨울바람이 간판을 스치며 소리를 냈다. 그 바람 소리가 이상하게 따뜻하게 들렸다.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오겠지. 아침엔 가게 문을 열고 손님을 맞이하고 저녁이면 예린이를 데리러 가서 함께 밥을 먹을 것이다. 그걸로 충분했다. 더 이상 바랄 것도 미련도 없었다. 복수는 이미 끝났고 벌은 스스로 내려졌다. 나는 그 과정을 묵묵히 지켜본 증인이었을 뿐이다. 세상은 여전히 시끄럽지만 내 안의 시간은 고요했다. 창밖의 바람이 지나가고 불빛이 잦아들었다. 이제 정말로 완전히 끝이었다. 그리고 그 끝은 이상할 만큼 평화로웠다. 지금 당신의 마음은 어떤가요? 이야기를 읽으며 떠오른 감정이나 생각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의 진심 어린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짧은 이야기 속에 작은 온기나 잊고 지낸 감정 하나라도 담겨 있었다면 그것만으로 이 이야기는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는 이런 따뜻한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의 하루에 조용히 스며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의 하루에도 조용한 평안과 따뜻한 사람이 함께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